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미 양측이 다음 달 말 2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세부 일정과 장소는 추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베트남 다낭과 하노이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실무 협상을 진행합니다. 우리 측 북핵 협상 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스웨덴에 도착한 가운데 남북미 3자 간 실무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일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 일본이 자국 해상 초계기의 레이더 탐지 경보음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단순 공개가 아닌 주파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일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힙니다. 이에 앞서 손 의원은 오늘도 SNS에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면서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드러난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에 대해 케어 박소연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통을 덜어주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아직도 있다며 대표직 사퇴는 거부했습니다. 어획량 감소로 금징어로 불렸던 오징어 조업이 동해상에서 최근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수온으로 오징어 어장이 폭넓게 형성된 게 이유인데 이에 맞춰서 가격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8 시작합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이 2월 다음 달 말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이후에 2차 회담 시기가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장소는 추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베트남 다낭과 하노이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첫 소식은 조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숙소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50여 분간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0분 동안 만났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백악관은 2월 말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고 장소는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생산적인 만남이었다면서도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continue to keep pressure and sanctions on North Korea until we see fully and verified denuclearization.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거나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 일시적인 업무 정지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교착 상태를 보였던 북미 양국이 2차 회담을 공식화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그런데 북한 문제는 직접 발표하는 걸 즐기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왠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청와대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2차 회담 전에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로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김영철 부위원장 첫 방미 때는 직접 결과를 알렸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지만 이번엔 브리핑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SNS에 관련 글도 안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침묵은 국내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 면담보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자신의 개인 변호사와 관련한 한 언론의 폭로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협상 결과를 자화자찬하면 지지자들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다 2차 회담인 만큼 발표에 신중해야 한다는 심리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도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아침 일찍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국가안보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미 정상관 전화 통화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계획은 없지만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차 북미회담 전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북미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웨덴을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웨덴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 부상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있어서 남북미 3자 간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2차 북미회담 관련 뉴스 전문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결정이 나온 직후 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스웨덴 방문 일정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있는 만큼 이르면 내일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될 전망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8월 비건 대표 임명 후 처음으로 앞선 1차 회담 실무협상 때는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북측 협상 파트너로 나왔습니다. 이번 실무회동에서 비핵화 방식과 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느냐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에 어떤 것들이 서로 주고받을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우리 측에선 북핵 협상 수석 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최선희 부상보다 하루 늦게 스톡홀름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측은 북미 협상을 일단 지원하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논의할 경우 남북은 물론 남북미 3자 회동에 대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네,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애초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발표인데요. 그 배경을 외교부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송 기자, 이번에 2월 말로 이제 날짜만 지금 나와 있고 장소는 아예 언급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날짜와 장소를 합의했는데 발표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아직 막판 조율이 필요해서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네. 뭐 두 가지로 압축되니까 뭐 명쾌하긴 한 것 같은데. 자, 그럼 첫 번째. 합의는 했는데 발표를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회담 날짜와 장소가 합의됐다고 밝힌 시점이 5월 5일입니다. 예. 6월 12일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약 한 달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발언 이후에도 뭐 바로 날짜와 장소를 공개한 건 아닙니다. 합의됐다고만 했을 뿐이고요. 예. 일주일 후인 5월 11일 트위터를 통해서 회담이 열린다면 6월 12일쯤 싱가포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랬군요. 그러면 지금과 비교하면 2차 회담 발표 시점은 꼭 뭐 늦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1차 때는 우여곡절로 6월 10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6월 2일, 그러니까 10일 전 확정이 됐습니다. 예. 뭐 당시 팽팽한 기싸움 끝에 회담 취소를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친서를 받고 재개를 선언한 건데요. 맞아요. 네, 기억나네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You people are going to have to travel because you'll be in Singapore on June 12th. 네, 2차 회담을 2월 말로 합의했으니까 역산을 해보면 한 달여 남은 셈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1차 때보다 발표가 늦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따라서 곧 스웨덴에서 열릴 실무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다음 주 발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아직 조율이 안 돼서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뭐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예측 가능합니다. 우선 교착 상태였던 2차 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실무 준비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입장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건 6.12 싱가포르 합의문 진척을 가로막은 최대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또 현재 셧다운 상황으로 민주당과 전쟁을 치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뭐 정치 상황이 지금 복잡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런 상황에서 2차 회담 장소와 날짜를 발표하는 게 득보다 실이 더 있다라고 예.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장소는 발표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경호 문제로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기도 하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또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제 톱다운 방식으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담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이 두 정상의 맞교환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대 관건은 비핵화와 상응 조치 수위를 어느 정도로 맞추느냐일 것 같습니다. 수위. 네,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꾸준히 북한에 요구한 게 핵신고를 비롯한 비핵화 선제적 조치였습니다. 예. 보시면 핵무기, 핵시설, 그리고 핵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상응하게 북한은 그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ICBM 일부 폐기, 그리고 동창리 엔진 시험장 폐기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미국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를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은 우리가 어떤 그 조치를 좀 보이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그리고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 완화, 종전 선언. 네. 북한이 요구하는 건 이제 그런 거고. 네네. 자, 근데요, 북미가 이번 그 고위급 회담은 워싱턴에서 하는 거고, 또 실무회담은 지금 스웨덴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군데에서 하면 다 수월하게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양쪽에 나눠서 회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일종의 기싸움 같습니다. 기싸움이다. 네. 고위급 회담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 실무 협상에서는 이제 사안마다 팽팽하게 기싸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해도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네, 북한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의 안방이 아닌 제3국에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네. 이번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그만큼 살얼음판을 더 걷는 이제 협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만큼 북한은 지금 아시겠지만 김영철 위원장이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도 취재진을 피하는 모습 당연히 알려졌었고 네. 그리고 호텔에서도 화물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이동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의 그 노출을 최소화하고 협상에만 노출했다면서요? 그렇죠. 예, 네. 협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번 협상이 굉장히 그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외교관들은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자주 쓴다고 하죠. 얘기 들어보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가 좁혀지긴 했지만 북한과 미국의 디테일 싸움이 이제부터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부디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일 레이더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새로운 증거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증거는 자신들의 해상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 대왕함의 사격 레이더 전파를 받고 울렸다는 경보음인데요. 이에 우리 국방부는 경보음이 울린 시기와 주파수 등 정확한 정보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한일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새로운 증거로 레이더 탐지 경보음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항공기는 기체 곳곳에 레이더 전파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 적기나 대공무기 레이더가 전파를 발사했을 때 소리와 경고음이 울리는데 음성을 통해 실제 외부에서 항공기를 향해 사격 조준 및 장전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강약을 반복하는 경보음이 나오면 한국이 주장하는 수색용 레이더가 맞지만 강력한 전파로 요란한 굉음이 들리면 일본의 주장처럼 사격 통제 레이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가 주사를 할 때 이제 보통 조준하는 식의 주사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일정하게 쭉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각 국가들마다 시스템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 일본이 군사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경보음의 신뢰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일본이 공개하겠다는 경보음이 해당 시점의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일시와 방위, 주파수 특성 등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주장처럼 위험한 레이더라면서 일본의 초계기가 여유 있게 저공 비행한 이유도 함께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정부의 부적절한 여론전 대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객관적인 검증을 받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손 의원은 오늘도 SNS에 결백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손 의원을 옹호하다가 입장을 바꾼 박지원 의원은 모두가 속았다면서 손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먼저 정규혜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가짜뉴스와 진실이 이길 것이란 얘기 등을 꺼내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한편으론 구도심은 건드리지 말자, 목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을 하자며 역사에 기반한 도시재생의 필요성도 언급합니다. 목포 부동산 매입이 투기 목적이 아닌 목포 발전을 위한 순수한 의도였음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에 배후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손혜원 죽이기 범인 윤곽이 잡혔다란 동영상을 링크하는가 하면 서산 옹금지구 고층 아파트 개발 계획을 언급하며 도시재생에 반대하는 개발 세력의 연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목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손 의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 의원은 300여 명에게 부동산 구입을 권했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복덕방을 개업했어야 옳다며 모두가 속았다, 검찰 조사를 받아 사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최근 목포 지역 예산 배정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전 곰이다, 제주는 분명 박지원이 부렸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손 의원은 내일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려면서 공세를 펼치는 상황인데요. 이혁준 기자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요. 이 소식 뉴스 추적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SNS와 유튜브를 통해 해명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의혹 제기 닷새 만에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겁니다. 자신의 결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일단 손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놓고 검찰 수사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힐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이번 의혹을 손혜원 랜드 게이트로 규정한 야당의 비난은 거셉니다. 자유한국당은 외압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했고, 바른미래당은 영부인과 친구라는 점을 꼬집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손 의원의 몰염치에 놀라고 민주당의 무능한 대응에 놀랍니다. 손 의원의 당당함의 근거는 정말 청와대에 있는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목포 근대 역사관은 평소보다 5배 이상의 관람객이 몰려 때 아닌 특수를 맞았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창성장의 위치를 물어 찾아온 방문객도 많았습니다. 투기 의혹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왔다는 시민들도 여럿 있어 손 의원과 목포를 둘러싼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네, 투기 논란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이 어제 느닷없이 검찰 수사의 조건으로 재개발조합과 건설사를 언급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계시는데요. 목포 구도심 개발을 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정치부 조창훈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손 의원이 이제 투기 의혹을 보도했던 그 SBS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조합, 건설사 이 등도 같이 검찰 수사를 받자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목포 구도심입니다. 예. 논란이 된 근대역사 문화공간이 오른편에 있고요. 왼쪽에 표시된 곳이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서산 옹금지구라는 곳입니다. 네. 이곳엔 21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선정 2달 만에 이곳 한가운데 있는 조선내화공장이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 힘을 보탠 사람이 바로 손혜원 의원입니다. 네, 잠깐만요. 서산 옹금지구에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내화공장이 지정이 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화공장이 뭐 하는 곳이었어요? 네, 이 내화공장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벽돌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예. 손 의원은 의혹 제기의 배후에 조선내화공장이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서 재개발에 차질이 생긴 조합과 건설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들을 지목하며 모두 검찰 조사에 응할 경우 자신도 수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재개발 관련 단체들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거는 뭐예요? 네, 손의원의 SNS 글이 알려지자 조합 측은 너무나도 억울하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일개 조합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상대하겠느냐며 이거야말로 음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손의원 측이 의심하는 인물은 목포의 한 시민단체 대표인 정모 씨와 재개발 조합장인 김모 씨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정 씨의 SNS엔 투기 의혹이 처음 보도되기 전에 해당 기사를 많이 봐달라는 내용의 예고글이 올라왔고요. 예. 조합장인 김 씨도 시청을 독려하겠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네. 이 글은 오후 1시 반쯤 올라왔다가 삭제됐는데 예. 손의원과 조합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조 기자, 목포가 일제강점기 때는 영사관을 둘 정도로 번성했던 지역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침체가 되면서 상권도 이제 침체가 되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지역 주민으로서는 재개발이 되면 좋은 거 아닐까요? 네, 이번 목포 구도심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현대식 신도시로 재개발을 하자는 의견과 기존 건물들을 둔 채로 리모델링을 거쳐서 도시를 재생하자는 의견이 맞붙은 모양새입니다. 네. 손의원 측은 역사성을 살린 도시 재생엔 목포가 전국에서 가장 유리하다며 사재를 털어 목포 살리기에 나섰는데 억울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문화재청을 산하에 둔 국회 문체위 의원이 목포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건물을 여러 채 사들인 게 적절했냐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목포가 이제 지역구 의원이 이제 민평당의 이제 박지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 박 의원이 처음에는 이번 일을 이제 투기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요. 검찰 수사를 손예원 의원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네, 박지원 의원 측은요. 일단 처음에는 건물이 9채인 줄 알았는데 예. 이게 16채까지 늘어나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22곳 300평 나전칠기 박물관 운운하는 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더욱이 나전칠기 박물관은 공론화도 안 된 손 의원 개인 생각으로 생뚱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어 예산은 자신이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박 의원이 이처럼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건 목포에서 손혜원 의원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는 데 대한 부담을 느낀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불출마 뜻을 밝혀온 손 의원을 다음 총선 때 목포에 내보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야기죠. 자, 목포 시민들의 이제 반응도 궁금한데요. 오늘 보니까 목포에 비가 왔는데도 관광객들이 많이 내려갔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목포가 연일 매스컴의 조명을 받으면서 오늘 목포를 찾은 시민들이 비가 내렸지만 평소보다 5배나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목포에 적산가옥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조 기자 주변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목포에서 최근 손 의원의 인기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기자들은 상권이 낙후되고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목포를 손 의원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그래요. 자, 부동산 투기 논란이 낙후된 구도심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며 지역 주민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손 의원과 야당이 모두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추적 조창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구조한 동물들을 비밀리에 안락사해왔다는 의혹에 휩싸인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락사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먼저 서동균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박소연 대표. 먼저 안락사를 시인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수년 동안 안락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큰 논란이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선 하나하나 해명했습니다. 후원금으로 땅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농지라서 법인 명의로 구입이 불가능했고 공증을 받아 개인 명의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후원금 횡령 의혹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불순한 의도까지 지적한 박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케어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압력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서 케어를 정상화시키고 기자회견을 지켜본 동물권 단체들은 안락사를 숨기고 모금한 것은 사실이라며 박 대표에게 정신 차리지 못했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이렇게 박 대표의 해명에도 논란은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안락사 의혹도 또 후원금 횡령 혐의도 이제 검찰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처벌은 가능한 것인지 또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안락사 논란에 박소연 대표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면서 공분은 커지는 분위기. 그러나 박 대표는 인도적 안락사였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상황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최대한 구조하고 최대한 살리고 최소한의 고통스럽지 않게라도 좋은 약을 써서 보내주는 것이죠. 법조계에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을 때만 형사처벌이 되는데 동물들의 편안한 죽음을 위해서 안락사를 시켰다라고. 박 대표가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 모금한 행위는 후원자를 속인 기망행위지만 후원금을 동물구호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모금한 돈을 개인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동물 안락사에 대한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다시금 고개를 들며 박 대표에 대한 처벌 수위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선거 캠프를 꾸리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모레 월요일부터는 지역도 방문해서 광폭 행보에 나서는데요. 다른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견제를 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보수진영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 캠프 구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호택 전 총리 비서실장과 이태용 전 민정실장 등 총리 시절 측근들이 돕는 가운데 여의도 인근에 사무실을 알아보는 한편 언론 담당 업무를 맡는 공보팀도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총리는 모레 한국당의 텃밭인 대구와 부산을 시작으로 지역 당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당원들과 또 국회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국민들께서 바라는 점까지 충분히 잘 듣고. 황 전 총리의 행보를 비판해온 정우택, 김진태 의원은 다음 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선 후보를 뽑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싸울 사람을 뽑아서 머리 두르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 표심을 잡아야 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입당한 전 총리 계시잖아요. 아마 그분보다는 제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황 전 총리가 출마 의지를 다지면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사법농단의 최정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다음 주에 구속 여부가 가려질 텐데요. 구속이냐 기각이냐 다음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되겠죠.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두고 누가 심사할지 또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다음 주 초로 예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 이를 담당할 전담 판사를 누구로 할지부터 법원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5명 중 3명은 양 전 대법원장과 연관이 있고 남은 2명도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담이 아닌 다른 부장판사가 영장심사를 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영장심사에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단 법원 포토라인에선 아무런 말을 꺼내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가 있었던 지난 11일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지만 이 모든 것이 저희 부독의 조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저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정작 검찰에선 입을 굳게 다문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간 것과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도 예상되는 가운데 양 전 대법관은 한때 사법부 수장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적인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며 구속이 마땅하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MB 뉴스 송규주입니다. 요즘 동해안에 오징어가 풍년이라고 하네요. 네, 잡히지 않아가지고 왜 금징어라고 불러오기도 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배마다 이 하루에요 6,000마리씩 잡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지역 경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갑자기 보니까 뭐 쫀득한 산오징어 해도 생각이 나요. 그럼 갑자기 오징어 한 삼행시 지어보시겠어요? 삼행시요? 네. 운을 한번 떼보실래요? 자, 오징어는 징그럽긴 해도 어쨌든 맛있다. 빙고. 네, 이재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췄던 오징어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마다 4,000마리부터 많게는 6,000마리 이상 잡히고 있습니다. 2,000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예년과 비교하면 반가운 변화입니다. 어민들은 한 2, 3개월씩 놀다가 이 오징어 난 게 상당히 반가운 거죠. 뭐 그걸 찾는 이제 서민들도 좋고.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는 743톤 정도로 지난해보다 3.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획량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20마리 한 두름에 64,000원 하던 오징어 가격도 4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겨울철 북한 한류 세력이 약해지면서 동해 연안 수온이 오른 게 어획량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오징어가 난류성 어종이라서 지금 겨울철 이제 남하 회유를 하는데 이 시기에 지금 북한 한류 세력이 약해지면서 강원도 연안에 일부 전착해서 하지만 이런 오징어 어획량 증가가 날씨 변화에 따른 현상인 만큼 일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요즘 만원권 지폐 유통량이 줄었답니다. 배춧잎으로 불리던 만원짜리가 5만원권에 밀리다가 최근에는 1,000원짜리에도 역전당했습니다. 만원권이 자존심을 구기고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신사임당의 퇴계 이왕에게도 밀리는 형국입니다. 세종대왕이 그러시겠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거북선 있는 500원 지폐로 돈 빌려서 조선소 지었다는 현대 정주영 회장 생각도 나네요. 보도는 MBN의 정주영 기자가 하겠습니다. 서울 명동거리. 평소 지갑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몰라 5만 원권은 들고 다니는데 만 원권은 잘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만 원짜리 지폐가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만 원권의 유통량은 2008년 26억 7천만 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5만 원권이 발행되면서 만 원권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만 원권은 2017년엔 무섭게 치고 올라온 5만 원권의 시중 유통량 1위를 내주더니 급기야 지난해에는 1,000원권에도 뒤졌습니다. 고액 결제 수요는 5만 원권으로 소액 결제 수요는 1,000원권으로 쏠리는 지폐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의 비중은 5만 원권, 1,000원권, 만 원권, 5,000원권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어느덧 애매한 금액이 되고만 만 원권. 만 원권 속의 세종대왕은 인자하게 웃고 있지만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필수로 틀어놓는 동요죠. 이 상어 가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빌보드 차트에도 올랐는데요. 그런데 그 인기만큼 저작권 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미국의 한 작곡가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막을 이동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상어 가족은 어린이들에게 애니메이션으로 친숙해진 노래고 관련 뮤지컬, 캐릭터 상품까지 나올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터디는 상어 가족의 영어 버전인 베이비 샤크를 발표했고 지난 12일 빌보드 핫 100에 32위로 진입하는 놀라운 결과를 거뒀습니다. 한국 동요가 빌보드를 점령했다는 평까지 듣는 가운데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올리는 베이비 샤크가 자신이 2011년 발표한 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상어 가족의 영어 버전인 베이비 샤크를 들어보면 조니 올리의 곡은 후렴구가 비슷하게 들리지만 상어 가족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스마트 스터디는 이 리듬은 북미권 구전 동요가 바탕이기 때문에 다양한 리메이크 버전이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꼭 작곡가가 왜 이것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지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뭐 어떤 근거로 주장을 하는지 이건 법정에서의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어 가족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자 돈을 달라고 나타난 조니 올리는 한국 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및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오는 31일 상어 가족을 사이에 두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립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 활동하기 어려우셨죠? 휴일인 내일도 오전까지는 미세먼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오전 중에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충북 지역만 종일 농도가 짙겠습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북 동부와 경남 서부 내륙에 1에서 3cm, 제주 산지에는 2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mm 안팎, 제주도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호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도로 오늘보다 7도나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새벽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6도로 오늘보다 3, 4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까 오징어 풍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오징어는 뭐 길이 2m 된다는 그 대왕 오징어 아닌가요? 예. 네. 훔볼트 오징어라고도 부르는 건데 독일 탐험가 훔볼트가 페루 앞바다에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징어가 왜 저렇게나 클까요? 훔볼트가 저걸 연구를 해봤는데 네. 남극 해류에 이제 플랑크톤 있잖아요. 그거를 먹는 작은 어류가 있고 또 그걸 먹는 또 큰 어류가 있고 그 정점에 이 훔볼트 오징어, 대왕 오징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 먹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다 뭐 이런 결론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정성을 다해보자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가 우리에게 교훈도 주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MBN 뉴스 8 마칩니다. 행복하세요.